네,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초청해 깜짝 오찬을 가짐으로써 정권 후반기 당청 관계 흐름에 관심이 높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당내 계파 충돌을 막기 위한 해법 찾기에 고심 중입니다. 오늘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과 장한대 박창환 교수 두 분과 함께 최근 정치권의 흐름, 현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박 대통령이 깜짝 오찬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여권 결집을 위한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허 이사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깜짝 오찬이라기보다는 예. 사실 그 남북 고위급 접촉의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당의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 쪽에도 이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긴박했던 사항들을 전후 사정을 또 설명하고 또 당에도 어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마 오찬을 긴급하게 이렇게 오찬하게 된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나 그것은 긴박하고 긴급하게 한 게 아니고 어떤 이런 상황들을 앞으로 이런 남북 관계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당청 간의 어떤 공조 체제를 굳건히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오히려 어떤 그 당청 관계를 안정감을 유지 있게 함으로써 당은 당대로 또 청와대는 청와대로 나름대로 어떤 그 협의 내용들, 과정들 서로가 뭔가를 당청 관계가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좀 좋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그 당에다가 어떤 의원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숙지시키고 앞으로 또 이런 또 제2, 제3의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경우에 또 역시 마찬가지도 설명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죠. 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찬스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준전시 상태, 참 듣기만 해도 오싹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극적인 반전 효과를 봤거든요. 네. 이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반환점을 지금 맞이한 상태인데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들에게 사실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준 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는 게 뭐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4대 개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권 연찬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안에서 연찬회를 하고 있었는데 깜짝 발표였죠. 정말로 밥 먹자 이러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환호를 했다 그래요. 그만큼 지금 청와대의 인기가 높고 또 이 청와대의 어떤 그 주도권, 당청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강조한 게 앞으로 지금의 이런 그 분위기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리고 4대 공공개혁 이쪽으로 좀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걸 거스를 수 있는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있을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이런 개선의 효과들을 지렛대로 분명히 삼겠다. 이런 그 마음을 숨기지를 않았고 또 새누리당 의원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앞장서서 동참하겠다 이런 어떤 이제까지 지난 2년 반 동안의 여야 그러니까 당청 관계에서 요즘처럼 이렇게 당청 일체가 된 적은 또 드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이 오찬 회동을 계기로 좀 앞으로의 당청 관계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저희가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청 관계는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전망을 해본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 좀 어떻게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점도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당청 관계 개선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난다면은 지금 이제 일부 이제 정치권 시각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어떤 그 대립각이 언제쯤 세워질 건가 이런 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각을 세워서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국정 핵심 아젠다가 지금 4대 개혁 아닙니까? 4대 개혁을 중심으로 경제 살리는데 올인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당 입장에서 보면 또 20대 총선이 또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과 이 경제 살리기가 별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 살리기가 어느 정도 효과를 봐야지 총선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었을 적에
또 총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총선도 아마 그 압도적인 승리하는 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서로 살 수 있는 거, 뭐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는 양보를 하면서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네. 굳이 두 사람이 어떤 대립각을 세워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양쪽 다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아마 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늘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성공한 박근혜 정부가 되기 위해서 아마 당은 최대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하겠지만은 가능하면 어떤 국정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당은 그 협조하는 그런 자세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윈윈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데 또 앞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찬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부분도 강조를 했고 또 4대 개혁도 완수해달라 특히 노동개혁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꼭 완수하겠다 이렇게 말은 시원하게 대답을 했는데 사실 대답은 이렇게 시원하게는 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하게 될까요?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고 예. 개혁 완수를 위해서 돕겠다, 뭐 최선을 다해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김무성 대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몸맞추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최근의 인기에 조금 묻어가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청 관계에 있어가지고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 이후에 김무성 대표가 바짝 몸을 낮춘 전략을 취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렇다면은 김무성 대표로서는 지금 이 상황을 아까 이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총선까지 이어간다라면은 총선 승리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마지노선을 청와대가 건들지만 않는다라면은 당청 관계는 상당히 좋게 갈 것이고 네. 올 하반기 국회에서도 노동개혁 입법 관련된 임금 피크제 문제라든지 또 정규직 해고 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법을 갖다가 새누리당이 앞장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그 마지막 건드리지 않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네. 국민 공천제를 건들지 않는다라면은 김무성 대표로서는 굳이 청와대나 친박계와 갈등을 빚을 일은 없겠죠. 근데 지금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이제 국민 공천제를 다시 꺼내 들었거든요. 친박계는 당연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국민 공천제가 도입이 됐을 때 친박계와 비박계가 서로 손익계산서를 따져본다면 어떤 손익계산서가 나올까요? 지금 일단 이번 연찬회, 그러니까 천안에서 연찬회 하다가 지금 청와대로 밥 먹은 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연찬회 과정에서 이 국민 공천제를 완수해서 총선에 승리한다 이런 그 결의문이 채택이 됐어요. 근데 혹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가서 인터뷰를 했더니 김무성 대표는 거 봐라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밀고 가겠다는 거고요. 네. 이정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뭐 여러 가지 제도상의 또 현실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를 차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뭔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친박계의 입장이었거든요. 네. 이 친박계의 입장 속에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이번 남북 대화를 통해서 올라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그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긍정보다는 부정이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완전 국민 경선제,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국민의 그런 평가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친박계로서는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또 친박계의 자리를 차고 들어가야 되는 비박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김무성 대표의 국민 공천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청 관계가 이런 그 공천 갈등, 뇌관이죠.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끝까지 관철하느냐 아니면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의 요구를 일부 들어주느냐 이것이 앞으로 당청 관계, 그다음에 개파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기간은 올 하반기 정도면은 분명히 뭔가 해결이 되든 아니면은 갈등이 시작되든 드러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전망이겠죠.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근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김무성 대표 오픈 프라이머리 네. 반드시 하겠다 하는 것은 김무성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공약 사항입니다.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쉽게 물러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고 이 현실을 무시하면서 하겠다는 그런 명분도 좀 약하지만은 네. 대신에 반대로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소위 말하는 친박에서 무조건 반대하기는 명분도 그것도 약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뭐 10월 좀 지나면은 일정 부분 이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돼서 일단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오픈 프라이머리도 현실에 맞게끔 적용할 가능성이 높고 또 거기에 따르는 친박 입장에서도 그 친박이 원하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를 만들지 않겠나. 그것은 아마 그 여의도 연구소나 또 아니면 당에서 일정 부분 그런 틀을 만들어내면은 그 틀을 갖고 다시 또 한번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면서 그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정 부분 서로가 명분을 축적하는 가운데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우리 현실에 맞게끔 오픈 프라이머리를 적용해서 어떤 틀을 만들어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실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수정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적용하겠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워크숍이 있었죠. 주승용 의원 등 당내 비주류 핵심 인물들이 이제 속속 당직에 복귀했습니다. 앞서 안철수, 박영선 의원이 특위위원장도 맡았죠.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나요? 새 규합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뭐 이런 지금 주성영 의원이나 이렇게 지금 당에 속속 지금 복귀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예. 밖에 지금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지지 않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새정년을 둘러싼 외부 상황들이 예를 들어 뭐 신당 여론이 굉장히 뭐 비등하다든가 네. 또는 당내 반발 세력이 밖으로 튀쳐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됐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아마 지금 비주류 입장에서는 당내에 복귀하는 부분은 굉장히 망설일 것인데 그러나 지금 어쨌든 혁신위가 계속 지금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고 또 외부 요인들이 그렇게 신당을 만들 만큼 그렇게 아주 녹록지 않습니다. 이러다 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됐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혁신이 6차 혁신의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누구를 위하여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런 화두를 던져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인가 이런 이제 당 정체성 부분을 걸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9차 혁신안에서는 아마 당 정체성 부분을 갖고 굉장히 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1차부터 6차, 7차, 8차까지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갑론을박은 있었지만은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당을 탈당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9차 혁신안 중에서 가장 핵심인 당 정체성을 기준으로 아마 분수령이 되지 않겠나. 네. 9차 혁신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아마 새정치연합은 당내 어떤 계파 갈등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잠복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왜냐하면 9월은 이미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정기국회라는 건 뭡니까? 바로 야당이 정말로 존재감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네. 야당의 존재감 부활 장이인데 그것을 당내 내분으로 그것을 사실 소비하기는 굉장히 아까운 그런 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내에서도 당내 안에서 뭔가를 갑론을박을 하지 그것을 외연을 확대시켜서 밖으로 뛰쳐나가고 이런 현상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 정체성 관련된 내용이 이제 9차 혁신안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수위에 따라서 좀 당 내분이 또 더 격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민진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새정년 안에서 민진보 같은 데는 중도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야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친노는 친노, 비노는 비노, 또 지금 아까 말한 이런 민진보는 또 중도 상이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안철수 의원과 통합을 한 과정에서 굉장히 중도 쪽으로 당의 어떤 이념을 끌고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반발하는 당내 인사들 상당히 많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9차 혁신안에서 상당히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 내에서 노선 논쟁도 지금 계속 가열되고 있는데 진보 쪽에서는 진보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자 이런 입장이고 또 중도 온건 성향에서는 아니다 중도 개혁으로 이제 정체성 먼저 확립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두 분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두 진영 간의 이런 논쟁 노선 어떤 식으로 평가하십니까? 참 구민주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새정치연합까지요. 그동안의 당 정체성을 둘러싼 게 야권에서는 뇌관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올 때는
당이 잘 될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될 때마다 이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잘 될 것인가를 둘러싸고 양쪽의 입장이 너무 확연하게 갈립니다. 지금 집도키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동안에 한 게 뭐 있냐. 지지자들한테 강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아니다. 산토끼를 한다고 해서 집도끼 무시하는 거 아니다.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비주류의 입장인데 네. 사실 국민들은 집토끼든 산토끼든 뭐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진보냐 보수냐로 모든 게 갈리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요구는 되게 다양합니다. 일자리 문제, 또 경제 활성화 문제, 안보 문제, 또 재벌 개혁 문제. 그 안에는 진보적인 아젠다도 있지만 또 보수적인 아젠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우르려면 지금 새정치연합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 강령 이거 자기의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진보를 한다고 약속을 해놓으면 다른 유연한 전술을 채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왜 그런 쪽에 집중을 하는지 결국은 그 안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내년 총선에서 공천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라고 하는 이권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 중에는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는데 그런 요구를 어떻게 잘 아우를까, 또 그거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까가 중요하지 우리는 집도끼야, 우리는 산토끼야 선언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새정치연합의 어떤 노선 갈등, 정체성 이야기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요. 자기네들의 주도권 싸움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빨리 정리를 하고 저는 지금이라도 선거대책본부로 전환을 해서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또 그런 것들을 잘 구현해낼 수 있는 새로운 인물 발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네. 지금 엉뚱한 대회를 갖다가 자기들의 주도권 다툼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야당이 지금 당 정체성을 갖고 굉장히 갑론을박하고 있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당의 정체성이라는 건 영혼이거든요. 네. 일종의 당의 영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안보정당, 경제정당을 표방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면서 갈 수 있는 그 정책을 내놓을 수 혁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내놓은 이 안보정당, 그다음에 경제정당에 맞는 그런 정체성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향점이 불분명하면은 선거든지 뭐든지 이것은 굉장히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의 핵심이 뭡니까? 야당은 선명성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진보인지 보수인지 아니면 중도인지 정확하게 그 노선을 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은 야당이 지향하는 목표 지향점이 없으면은 선거에서 과연 이길 수 있겠냐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 정체성을 갖고 참 혁신안에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은 이것도 애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야당의 어떤 정체성을 지금쯤은 어느 정도 반드시 제대로 좀 만들어낼 네. 필요가 있다. 그것은 네. 뭐냐면은 당내 일단 합의사항도 중요하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제대로 정말로 야당이 표방하는 방식이 뭔지 당의 정체성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야당을 지지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우리 네. 정체성 네. 확립이 국민들의 표를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중요한 것이다. 역할을 할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신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당 지금 9월을 앞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짤막하게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신당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도 나오고 네. 또 지금 신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당이 되기 위해서는 여권의 사실 파열음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야권의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데, 야권 분열 현상도 좀 수그러들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신당을 만들 수 있는 인물이 그렇게 녹록지 않게 영입이 안 되고 있다는 네. 겁니다.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 그렇죠. 이런 두 가지 가장 큰 요인 때문에 신당이 지금 주춤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신당은 만들기가 굉장히 좀 불투명해졌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관전 포인트 전망해 주시죠. 네, 신당이 뭔가 그 존재감을 드러내려면은 이
새정치연합 내에서의 공천의 어떤 분열이 커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가능성, 그러니까 내년 총선 패배가 지금 사실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과연 그 속에서 그런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점에서 신당이 앞으로 어떤 태풍으로 발전하기에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장한대 박창환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